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현근택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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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했던 발언, 공수처 출범과 관련해서 본인의 희망을 피력을 했고,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전국이 혼란에 대한 죄송하다. 하지만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길 바란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의 침묵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계속 내왔기 때문에 먼저 오늘은 김병민 의원께 어떻게 보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국민이 궁금해하는 목소리는 추미애 장관의 거취와 관련된 문제일 것이고 윤석열 총장에 관련된 징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대통령의 직접적인 입장일 것입니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현재 있는 전국이 굉장히 어렵고 곤혹스러운 상태일 텐데 이 모든 것들을 공수처 출범이라고 하는 권력기관 개혁,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과거부터 이야기했던 공수처 출범을 통해 우회하려고 하는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우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상황은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국민의 분노 섞인 표현들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가장 문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찍어내기로써 권력에 대해서 과도한 권한 남용을 과연 청와대와 함께 이뤄지고 있는 작금의 사태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주 만약 이 문제를 국회에서 일사불란하게 공수처를 처리하고 통과시키면서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로 같이 함께 이어지게 된다면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에 약속했던 국민께 약속한 권력기관 개혁의 최종적인 목적지에 도달하기 어려울 거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틀 뒤에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가 예고돼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거기에 대한 힘을 실어줬다. 이 정도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인지도 궁금합니다. 그건 뭐 이미 새로운 내용이 아니죠. 네. 왜냐하면 뭐 민주당 우리 당대표라든지 원내 뭐 지도부에서도 계속 어쨌든 이번 정기국회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혀왔고요. 지금 아마 의미 있는 거라고 한다 그러면 어쨌든 추미애 윤석열 이 갈등 국면에 대해서 첫 사과를 했다. 왜냐하면 야당 뭐 언론에서도 그렇고 야당에서도 그렇고 왜 대통령이 가만히 있느냐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계속. 근데 어찌 보면 이제 왜 가만히 있느냐 얘기하는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미애 장관 해임하라고 얘기한 거죠.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은 물러날 생각이 없으니까 결국은 해결하라는 뜻인데 사실은 지금 국면에서 뭐 추미애 장관 해임한다고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일단 사과하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아마 이제 공수처 문제는 제가 봐도 논란을 끝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벌써 한 2년 넘었거든요. 20대 국회 내내 했고. 물론 지난번에 20대 때는 이제 뭐 파국으로 치닫지 않습니까? 서로 고소고발도 되고 지금 재판도 받고 있지만 뭐 이번에는 그 정도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그렇게 안 갔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이게 어찌 보면 본인들의 정치적 생명도 있지만 또 형사처벌까지도 갈 수 있는 사안이라서 어쨌든 이번 회기 정기국회 내에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윤석열 총장의 징계위와 관련한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조금 전 속보에 따르면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이제 예정대로 개최가 된다라는 내용도 들어왔는데요. 윤 총장 측에서는 징계위 위원이죠. 이용구 신임 차관에 대해서 이제 기피 신청을 내는 것을 이제 사실상 확정했다라는 보도도 나갔습니다. 이런 움직임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뭐 그전부터 계속 얘기가 있었죠. 이게 사실은 장관은 원래 청구권자이기 때문에 참석 안 되잖아요. 그럼 7명 중에 6명인데 그중에 또 차관까지 이제 만약에 빼겠다 이러면 이제 5명밖에 안 남는 거거든요. 그중에 또 뭐 아마 기피 신청할 것 같은데 저는 뭐 법대로 하면 된다고 봅니다. 법에 어떻게 돼 있냐면 만약에 6명 참석하면은 예를 들어서 거기서 만약에 1명 기피 신청하면 5명이 남잖아요. 그중에 이제 과반 찬성으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출석의원 과반, 참석의원 과반 찬성이기 때문에 본인은 일단 투표권을 행사 못 하겠죠. 그리고 뭐 법대로 어쨌든 법에 규정된 것 자체가 그런 취지다. 그리고 계속 지금 뭐 기피 신청, 정보 공개 저는 뭐 이 검사 명단 공개하라는 것도 약간 압박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참가 검사들이 어떤 게 있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조직에 대한 배신 이런 게 있거든요. 니들 혹시 여기 참가하면 나중에 국물도 없어 뭐 이런 뉘앙스도 있는 거라서 사실 우리가 뭐 징계위나 이런 거 할 때 명단 공개되는 경우 거의 없거든요. 실제로 뭐 검사 징계에서 그런 적이 없었고 현장에서 뭐 기피 신청 못 한다 그러는데 현장에서 봐서 누가 참가했으면 거기서 기피 신청하면 돼요. 그러니까 기피 신청 을 하려고 명단을 공개해라. 그건 제가 보기에 약간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기피 신청이라는 거는 현장에서 할 수 있거든요. 꼭 서면으로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압박용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법무부와 검찰,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어떤 갈등 구도가 확산돼 있는 상황에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에는 사실 어느 정도의 이 관여를 해야 될지에 대한 이 선을 설정하는 거에 있어서 상당히 좀 복잡할 것 같은데 이 징계위원회를 바라보는 국민의힘 그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네. 비대위원회 분위기는 어떤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철저하게 국민의 눈높이에서 윤 총장 징계권을 바라보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윤석열 총장의 징계에 대해서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격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감찰 결과를 발표하고 윤 총장에 대한 직무를 정지시켰는데 그전까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던 인사들 더군다나 우호적이지 않던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까지 나서서 추미애 장관의 권한 밖의 행위에 대해서 강렬하게 비판하고 나서게 됩니다. 예. 국민의힘이 바라보고 있는 지점은 추미애 장관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권한 밖에 이 직권 남용에 관련된 문제 속에서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려 하려고 모든 것들을 결정낸 것 아니냐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예. 지금 현재 징계 문제에 대해서 최종적인 징계위원회 결정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도 여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고 절차적 공정성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난주에 있었던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의 인용 결정이 없었다면 지금도 윤석열 총장은 대검에 있지 않습니다. 집에 있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직무 정지가 돼 있는 상태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징계위가 만약에 최종적인 결정을 내려갖고 경징계 처분을 내리게 된다면 추미애 장관의 지지난주에 있었던 이 행위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고 네. 거기에 여권도 같이 힘을 실었던 것이거든요. 아주 만약 반대로 거꾸로 징계위를 이제 열고 난 다음에 중징계 해임에 대한 처분을 내리게 된다면 감찰위원회가 지난번에 밝혔던 것처럼 절차나 내용 면에서 완전하게 정리되지 않는 것들을 추미애 장관이 무리하게 행동하고 여기에 청와대까지 함께 나서서 위법한 행위들에 손을 같이 얹게 되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임기가 보장된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태가 됐고 예. 국민의힘이 바라보기에는 이런 국민적 눈높이에서 상당히 심각한 민주주의 유린에 대해서 걱정과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오늘 나온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면서 두 분과 말씀 나눠보고 싶은데 추미애 장관 그리고 윤석열 총장 이 두 사람의 갈등 해결을 위해서 이미 어떤 접점을 찾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그런 대전제 아래 추 장관이 먼저 물러나야 된다. 윤석열 총장이 또 먼저 물러나야 된다. 이 사퇴에 대한 견해를 물어본 결과 여론의 흐름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또 정당 지지 성향에 따라서 비슷하게 이렇게 나오는 것이 또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추 장관이 있어야 되고 윤석열 총장이 사퇴해야 된다 보시는 것처럼 반대로 국민의힘 쪽 지지자들은 추 장관이 사퇴해야 된다라는 쪽인데요. 예상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저런 여론조사가 상당히 좀 시사하는 것들이 꽤 있어 보입니다. 물론 지금 여론이 안 좋은 거 맞습니다. 여론조사 보는 것처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추미애 장관이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지금 지적하시는 것처럼 이제 윤석열 총장을 뭐 찍어내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도 있는데요. 오늘 아마 뭐 시민사회단체 여론도 지지선언도 있었습니다만 반대 여론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언론의 보도 환경을 좀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언론이 대부분 보면 윤석열 총장 측에 유리한 보도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내부적으로 뭐 심지어 뭐 카톡을 언제 가입했느니 뭐 텔레그램 뭐라 했느니 이런까지 일일이 보도되고 있거든요. 심지어 심사위나 아니면 감찰위에서 어떤 얘기를 했던 것까지 보도되고 있어요. 이거 어찌 보면 여러 가지 법 걸립니다. 왜냐하면 검사 윤리 강령이나 이런 데 보면은 직무상 어떤 비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적인 논의나 이런 걸 사실은 공개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게 막 무분별하게 나오고 있는데 저는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검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도 얘기했거든요. 국가공무원법에 보면 집단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는데 검사들은 그거에 법이 적용된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검찰이나 법원 직원들이 집단 행동했을 때는 처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반 공무원들은 상상 못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집단적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어찌 보면 검사들이 법 위에 있다. 이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적하는 분은 별로 없어요. 왜 검사들이 집단하지? 공무원들은 안 되는데 다른 공무원들은 처벌받는데. 근데 이제 판사회의는 법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들은 집단 행동이 아니고 그냥 법 규정이 있는 건데 검사들이 뭔가 모여서 뭐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없습니다. 예. 그런 면들 본다 그러면 언론도 뭐 안 좋은 환경인 건 맞지만 그래도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 정치적으로 둘 다 뭐 물러난다든지 이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네. 지금 말씀처럼 뭐 윤석열 총장이 어쨌든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추미애 장관만 혼자 뭐 물러날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네. 추미애 장관 역할이 또 윤석열 총장 진퇴와 직접 관련돼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약간 여론은 안 좋긴 하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지역별 여론조사도 나왔는데요.
내용을 좀 보면은 서울과 인천 그리고 경기에서는 추 장관만 사퇴해야 된다는 답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대전과 세종, 충청에서는 또 63.3%가 추 장관을 꼽았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제 지역별 여론인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도 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네, 수도권은 사실 전국 단위 선거에서 양 정당에게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될 수밖에 없는 예. 곳인데 여기에서 추미애 장관에게 굉장히 우호적이지 않은 상태로 여론이 흘러간다는 것은 민주당이 큰 악재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 예. 흥미롭게 바라볼 수 있는 지역별 민심에선 충청 민심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윤석열 총장 대망론 등에 대한 언급까지 나오고 있는데 충청 대망론 등에 대한 얘기들까지 같이 얽혀 들어가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이 찍어내기식 행동을 보이게 되는 여권에 굉장히 불편한 여론조사까지 비춰지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년 4월이 보궐선거고 보궐선거가 지나자마자 대통령 선거 국면으로 굉장히 급격하게 넘어갑니다. 네. 얼마 전에 김태년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세종시 수도 이전 얘기를 끄집어냈을 때도 충청 민심에 겨냥한 대권용 플랜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예. 그런 얘기들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도록 윤석열 총장 하나에 대한 사건이 충청 민심을 완전히 흔들 수 있는 거거든요. 최종적으로 만약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결정을 내리고 대통령이 해임하게 되는 사태가 오게 되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여론조사의 민심의 수치들은 훨씬 더 크게 요동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도 잠시 좀 살펴보겠습니다. 정당 지지율을 함께 보시면요. 네,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오차 범위 내에서 일단 민주당을 앞선 것으로 나오고 민주당의 경우에는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면서 30% 선이 무너졌습니다. 29.7%로 나왔는데요. 글쎄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요? 일단 뭐 오차 범위 내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저희 민주당이 역전된 경우 많지 않았거든요. 거의 네. 없었는데 어쨌든 최근에 이제 부동산 문제, 특히 전세 문제라든지 지금 법무부와 이제 검찰총장의 갈등 이런 네. 부분이 당연히 이제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당 지지자들이 보면 이 공수처법 이거 언제적 얘기인데 아직도 하고 있냐. 그다음에 무슨 공정경제 3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검경 수사권 문제라든지 이게 사실 어찌 보면 뭐 2, 3년 된 문제거든요. 네. 빨리 좀 처리해라 이런 여론도 있어요. 왜 이렇게 미적되냐. 지금 그제 이제 원내대표께서 이게 뭐 여야 합의로 뭐 공수처장 추대할 것 같아 얘기했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네.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한두해 끌어온 게 아니거든요. 이것 때문에 작년에 얼마나 큰 난리가 났었는데 그래서 오히려 합의 처리는 제가 보기에 물건을 간 게 아닌가. 오히려 시간 끌기 아닌가. 그리고 지금 김용민 비대위원 말씀처럼 사실 정기국회 끝내고 다시 임시국회 소집하기 쉽지 않습니다. 바로 이제 선거국면 넘어가거든요. 이제 입후보 등록이 예비후보 등록이 바로 시작되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걸 뭐 더 나중에 한다 그래서 요걸 뭐 덜 먹고 지금 한다 그래서 더 먹고 이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왕 할 거면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는 게 저는 맞다 보고 있습니다. 뭐 줄곧 정당 지지율에서 앞서 있던 꽤 오랜 시간 앞서 있던 민주당이 국민의힘에게 역전당한 현재 상황에 대한 부분들도 쓰라리겠지만 그러면 반대로 국민의힘은 굉장히 기분이 좋아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좀 그런 분위기가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비대위 출범하고 나서 오차 범위 내지만 민주당과 역전했던 포인트가 지난 여름에도 한 번 있었습니다. 네. 그때에도 마찬가지로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고요. 8월 15일 집회 이후로 지지율이 좀 빠지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큰 차이가 벌어지지 않는 선에서 제1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을 좀 해왔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국면은 너무나 명백하게도 추미애 윤석열에 대한 갈등 구도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민심 위반 이런 현상들이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을 끌어내리기 시작했고 아주 오래전 과거의 일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빠진 지지율이 무당층으로 가거나 국민의힘 특히 보수정당의 지지율로 들어오지 않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제1당과 2당의 지지율이 다시 교차할 수 있을 정도로 국민의힘에 많은 그래도 국민들이 바라보는 지점들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도 제1야당으로 집권당이 국민들의 마음을 충족시키지 못했던 부분들을 훨씬 더 많이 보완시켜줄 수 있는 정책적 대안들을 아마 보여줄 때 내년 4월 보궐선거도 그렇고 이런 지지율이 유의미한 표심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예. 굉장히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당 전체가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서서도 여러 차례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번 주 국회의 가장 큰 현안 중에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가 공수처법 개정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 원내대표 어떤 얘기하고 있는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몇 가지 그 법안과 관련해서는 아쉽게도 각 상임위의 야당 의원님들께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심의를 지연시키거나 회피하거나 한 관계로 심의의 속도를 내지 못하거나 또는 결론에 이르지 못한 경우가 지금 있는데요. 마냥 회피하거나 지연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그냥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또 원치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수사 구조를 결정하고 또 기업 환경을 결정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법안들이 많습니다. 바늘 허리에 메어서는 쓸 수 없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논의에 논의를 거듭하고 해서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야 나라에 도움이 되고 국민에게 도움이 됩니다. 시한을 설정해 놓고 작전하듯이 밀어붙여서는 후유증이 많은 입법이 양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지난주에도 만났는데 오늘도 만나서 공수처장 이 추천 과정에 있어서 밀도 있게 협의를 한다고 했거든요. 이 밀도라는 부분이 과연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과연 그 밀도로 인해서 이틀간의 시간 동안 뭔가 반전의 계기가 마련될지도 좀 궁금합니다. 변수가 지금 두세 가지 있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법은 그대로 두고 공수처장만 합의하에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변협이라든지 아니면 대법원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근데 제가 보기에 가능성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금 아마 이제 안건 조정이 법사위에서 해서 안건 조정이 하면 90일 이내에 회의를 해야 되는데 네. 이제 아마 6명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6명이면 아마 여당 3명, 그다음에 야당 2명, 그다음에 기타 소수 정당이 1명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안건 조정위원회 해더라도 아마 잘 안 될 거예요. 그럼 결국은 아마 내일 법사위 하고 모레 통과하는 방법 말고는 지금처럼 말씀처럼, 그러니까 법은 그대로 두고 만약에 합의해서 추천한다. 저는 결국은 시간 끌기다. 결국은 그때 가서도 아마 또 법을 내세우면서 아니 왜 2명 됐는데 반대한다 하고 하면 안 될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 이 상태로는 제가 보기에 출범이 쉽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가능하면 파국을 피해보자는 의도는 같지만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지켜봐왔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혜민 의원께서 네. 어떻게 보세요? 공수처 출범이 전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이 공수처 출범을 만약에 공수처장 추천에 관련해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일방적인 법안을 강행 처리하게 된다면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개혁 입법 그리고 권력기관 개혁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행에 먹구름이 끌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추미애 장관 사례를 봤듯이 뭔가 정치적인 행위를 할 때는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명확한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법안을 일사처리, 강행 처리시켜놓고 여기에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을 띄워놓게 된다면 그 공수처장 내에서 일어나게 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일 겁니다. 예. 주호영 원내대표도 한 여러 번 양보한 것 같아요. 충분하게 양보한 상태에서 공수처장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놓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여기에서 여야가 합의하는 공수처장 추천으로 다시 한번 매듭을 질 수 있는 것이 그나마 이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서 현재로서 해놓을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은 정면 충돌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아 보이는 상황에서 마지막 단판을 통한 뭔가 전기가 새로 마련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가능성 별로 없다고 봅니다. 솔직히 없다고? 왜 그러냐면 사실은 국민의당이 공수처에 대해서 한 번도 찬성하거나 한 적이 없어요. 네. 위원이다, 반대한다, 위원 추천들도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와서 우리가 합의할 수 있다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시간 끌기다라고밖에 안 보이고요. 지금 아마 안건 조정이 했는데 이거는 안 되면 아마 필리버스터도 고민할 것 같아요. 지난번 했듯이. 그래도 필리버스터는 20대 같지는 않을 거다. 20대 때는 180석이 안 됐었지만 지금은 어쨌든 만약에 다른 정당 하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합의할 거다 그러면 그동안 벌써 했겠죠. 이게 한두 해 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얼마 전 여름에 임대차 3법에 관련돼서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이 통과되게 되면 대한민국 부동산사의 획기적인 개혁이 될 거라고 야당의 요구들을 일절 무시한 채 일방 처리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 3법 통과되고 난 뒤에 대한민국 부동산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시는데요. 법안 처리에 대해서 과거에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갈 때는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목소리가 그저 집권 여당이 추진하는 개혁의 발목 잡기 성격이 아니라
돌다리도 두들겨 보듯이 잘못된 부분들은 없는지 합의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요건들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네. 특히 이 공수처 출범 같은 경우도 대한민국에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 굉장히 부담이 되는 월성원전 수사 등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권력이 살아있는 권력을 겨누게 되니 이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공수처 등에 대한 악용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반대적인 시각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기에서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공수처를 출범하고 그를 토대로 또 다른 방식으로 이어지게 됐을 경우 여기에 대한 악화된 민심들이 오히려 부동산 3법에서 나타나듯이 똑같이 더불어민주당이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예. 저는 마지막까지 정부적 판단에 고심을 좀 기울이기를 당부드립니다. 저도 한마디 안 할 수 없는데요. 사실은 뭐 임대차 3법하고 공수처법은 관계없죠. 우리 공수처법은 어찌 보면 이제 96년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벌써 20년도 더 된 얘기예요. 계속 해다가 좌절되고 하다가 좌절됐는데 우리가 뭐 검찰 개혁이니까 자꾸 안 잡히는데요. 우리가 뭐 120억 진성 김경준 성접대 무슨 요번에도 다시 나오지 않습니까? 술집 접대, 뭐 그랜저 검사, 벤처 검사 끊임없이 개혁 얘기 나왔지만 안 없어졌거든요. 예. 이유는 딱 하나예요. 견제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 공수처의 가장 큰 거는 이 무소불위의 검찰을 견제할 수 있다. 제가 보기에 아마 공수처만 생겨도 아마 검사들이 술집 가서 접대받을 생각 못 할 겁니다. 왜냐하면 예. 당장에 문제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아마 저는 국민들이 지지할 거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 임대차 3법 부동산 문제와 검찰 개혁은 물론 지금 이슈는 됐지만 직접 관계는 없는 얘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민주당 내 이야기를 잠시 해보면요. 어제 이낙연 대표가 취임 100일이었습니다. 네네. 뭐 일부에서는 뭐 좀 성과가 있었다, 아니다, 뭐 자신의 색을 내지는 못했다, 뭐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 개인적인 악재도 좀 겹쳤고요. 네네. 앞으로 좀 어떤 모습을 좀 보일 거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낙연 대표가 이제 전당대회 나올 때부터 고민이 많았죠. 나가야 되느냐. 근데 당내에 어찌 보면 좀 세력도 만들고 개혁적인 네. 성과를 내서 지지율 더 받겠다 했는데 지금 약간 반대로 가고 있으니까 예. 윤석열 총장도 뜨고 있는 것도 있지만 이 지지율이 조금 하락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개혁 입법도 잘 안 되고 있고 지금 측근 문제도 있는데요. 저는 그래도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 바라본다 그러면 이 정기국회에서 개혁 입법 성과를 내야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선거에서 이겨야 되거든요.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서 승리한다 그러면 저는 이낙연 대표한테도 희망이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선거로 결과를 내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아마 3월, 그러니까 임기는 이제 선거 전에 끝나기는 합니다만 아마 공천 과정은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뭐 선거본부장이라든지 대책본부장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이번 정기국회 성과 내고 어쨌든 훌륭한 분들을 이렇게 공천시켜서 선거에서 결과를 내는 방법, 그게 가장 제가 보기엔 이낙연 대표 앞에 남은 숙제라고 봅니다. 민주당 대표 얘기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2명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대국민 사과, 사실 이런 본인의 의지는 이전부터 밝혀왔는데 이 사과를 언제 하느냐 이 시점을 두고 나서 계속 당내에서도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김종인 위원장은 곧 할 것 같은 분위기인데 내부적으로는 또 중진 의원들 중심으로 그걸 왜 하느냐 뭐 이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민주적인 정당이기 때문에 당내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김종인 위원장이 비대위에 비대위원장으로 오게 됐던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가 지난 4월 총선 참패 이후 거의 무너져가는 정당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국민께 읍소하기 위한 과정이었고 예. 그 읍소하기 위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딛고 넘어서야 되는 과거의 역사가 전직 대통령의 탄핵과 그리고 구속됐던 지난 전직 대통령에 관련된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 당의 지지율을 보게 되면 꿈쩍 없이 불변하게 되는 그 지지층들이 30대, 40대 젊은 층들의 여론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과거에 있었던 역사 속에서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들을 인식하고 여기에 대한 대한정당으로서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위원장의 의지는 과거부터 끊임없이 얘기를 했던 거고 사실 이 사과에 관련된 메시지는 우리 정당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저는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현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서 이제 만약 징계위가 열리게 되고 여기에 대한 결정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윤석열 검찰총장, 법으로 규정돼 있는 임기의 총장을 찍어내게 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된다면 아마 직권 남용 등에 대한 과거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남용하게 됐던 전직 대통령의 사례를 쫓아가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그냥 거세질 겁니다. 예. 월성 원전에 관련된 수사라든지 이런 일련의 내용들이 같이 맥이 닿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과거에 국민이 위임했던 권력을 바탕으로 국민께 했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대통령의 역사, 그리고 이에 대한 반성과 앞으로 문재인 정부도 만약에 그러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담지 않는다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한 준엄한 경고성 메시지도 되기 때문에 예.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관련된 메시지를 내겠다고 수차례 언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근택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